the United States had 3 recessions during that period, 1974, 1980, and 1981 into 1982. So it was a very difficult economic period for the United States. But that period of the late 70s was very difficult, but it was because people were losing confidence in the US dollar and we had inflation and higher interest rates. So you could see a period like that again, where it doesn't mean the dollar goes away as a reserve currency, but it does mean we have higher interest rates and higher inflation because of lost confidence. 네, 전 세계의 현명한 투자자들, 현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현명한 생각들을 들어보는 동아시아 최고의 인터뷰 전문 프로그램이 되고 싶은 글로벌 머니톡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머니톡의 기둥 중앙일보 강남규 선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말이 짧으시네. 찬사가 짧아? 아직은 저희가 최고라는 거는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최고입니다. 아니 뭐 나에 대한 찬사 뭐 이렇게 우리 글로벌 모니토크보다도 뭐 글로벌 모니토크의 뭐 새로운 기둥 석가래 그 다음에 새롭간 장판 대들보 네. 난 세 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글로벌 머니톡의 다시 해주세요. 네, 자 글로벌 머니톡의 기둥이자 석가래 대들보이자 새롭간 장판이신 중앙일보의 강남규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뻔뻔스러우면 무한한 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름을 아는 석학이 인터뷰에 그렇죠. 응해 주셨네요. 네. 제임스 리카즈. 예, 뭐 은행이 멈추는 날, 화폐 전쟁, 돈의 몰락 이런 책을 썼죠. 사실은 이 그 변호사 출신이고 이른바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대 경제학은 하나의 훈련된 코스로서 이카노미스트라는 어떤 그 사람들을 분류하기 때 네. 얼마나 이제 학부와 대학 과정에서 훈련된 영어로 말하면 trained economist인가 그러니까 훈련받은 그 경제 분석가인가 아닌가를 놓고 이제 네. 뭐 좀 가릅니다만은 그러나 미국 같이 큰 시장에는 가끔은 그 체계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애덤 스미스도처럼 르네상스 시대처럼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제임스 리카즈죠. 리카즈는 기본적으로 진짜 무수한 책을 써서 국내에도 꽤 유명한 작가입니다. 단 예. 이제 이 사람이 제닌 옐런처럼 훈련받은 이코노미스트 출신인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겨 들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경제 운명을 네. 법학을 공부한 제롬 파월이 네. 결정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른바 학제를 기준으로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그냥 구별짓기일 뿐이죠. 아무 의미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이 제임스 리카즈는 그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잘 운영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도 열심히 쓰고 네. 새 책도 냈더라고요. 최근에. 그런데 우리 글로벌 머니토크에서는 2021년 팬데믹이 한창일 때 네, 그때 한번 인터뷰한 적이 한번 있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오늘의 주제는 달러화의 운명. 그렇죠. 앞으로 전 세계가 달러로부터 벗어나는 탈달러 시대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탈달러화 내지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지배의 상징이죠. 미국 패권의 상징. 기축통화 달러를 중심으로 한 죄송합니다. 그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IMF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거. 그래서 늘 미국 경제가 흔들리거나 아니 미국이 어떤 형태의 위기를 맞았을 때에 유럽이라는 특히 프랑스가 그런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프랑스, 중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말을 하기 좋아하는데 미국의 달러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 우리 위안이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이제 살짝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2008년 이후에 이른바 뭐 세컨드 브레튼 우즈, 브레튼 우즈 2 뭐 이런 식으로 그 논의가 말 입시름이 왕성하다가 잠잠해졌는데 정작 요즘 미국 내에서 위안화가 급부상하는 것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조금 뭐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는 무역 대금을 결제하든지 원유 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부자 몸조심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안화가 우리가 미국을 이길 거야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 미국 내부에서 우리 큰일 난 것 같다. 그렇죠. 큰일 난 것 같다. 새삼스럽게. 무슨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 그래서 도대체 제가 이제 이 제임스 리카즈를 인터뷰를 요청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정작 탈달러화를 제일 먼저 경고한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리카즈 당신이 보기에 요즘에 그 무성한 탈달러화, 디달러리제이션 이거 어떻게 보는지 오늘 그 인터뷰의 핵심 질문입니다. 사실 제임스 리카즈가 바라보는 디달러라이제이션. 예, 원조 탈달러화 원조 경고자. 예.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제임스, 오래간만입니다. 사실 2021년 5월달에 우리 그 글로벌 모니터코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오랜만에 다시 주 전공 탈달러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탈달러화가 미국 내에서 굉장히 무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There's a lot of publicity and discussion about the dollar. And a lot of it is partly confused because people, analysts, journalists, and even policymakers don't really distinguish between a payment currency and a reserve currency. They're really two different things. So a payment currency, the dollar is the largest payment currency. But almost anything can be a payment currency. If I buy something from you, and I offer a certain currency and you accept it and you're confident that you can give it to somebody else, then that's a good payment currency. And again, the dollar is the leading currency, but really anything, yuan, yen, Chinese yuan, Russian ruble, anything can be a payment currency. A reserve currency is different. First of all, that's where a country holds its reserves, its accumulated trade surplus. And it's not exactly a currency because you put your reserves into securities. Now, the securities are denominated in a certain currency. So people say, China has $1.4 trillion of dollars in their reserves, but they don't really have dollars. What they have are Treasury, U.S. Treasury securities, notes, bills, and they have some other agency securities, or really any country. Taiwan, South Korea have very large surpluses, and people say they're mostly in dollars, but they're really in treasury securities denominated in dollars. It's not as if the Bank of Korea has $100 bills piled up in the basement. They own treasury securities. So, and that is a much more difficult to change because to be a so-called reserve currency, you need a bond market. It's not just, central banks don't hold, as I say, physical dollars or bank accounts. They have securities. So you need a securities market. You need a bond market. And it has to be big. This has to be able to absorb all the global reserves, all the global savings. And you need instruments of all different maturities, 3 weeks, 6 months, 1 year, 2 years, 5 years, 7 years, 10 years, all the way out to 30 years. Behind that, you need a network of dealers who actually underwrite the securities. You need settlement, clearance, derivatives, futures, options, all the instruments for trading and hedging, and you need custodians. You just need a ledger. You need a whole lot of things. And above all, you need a good rule of law because no one really trusts the Chinese. No one really trusts the Russians. You're not going to pu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to Chinese government securities. The Chinese bond market isn't even that big relative to what we're talking about. But the same is true for all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only really big bond markets are sort of Germany,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But only the United States has all the features that I mentioned. So the U.S. becomes the so-called reserve currency almost by default because we're the only ones big enough, the only market big enough to absorb the global savings. And of course, the United States has been working on that for 230 years, ever since George Washington and Alexander Hamilton. So we have a big head start. So also all the headlines that you read, all the news that you read, where Saudi Arabia is talking to China about being able to sell oil for yuan,
Brazil and China just concluded a major deal where the Chinese have agreed to accept Brazilian rice for what they buy. Brazilian exports Embraer, aircraft, soybeans, oil, sugarcane, manufactured goods, and Brazil has agreed to accept the Chinese yuan for things that China buys, and Brazil has China has agreed to accept the Brazilian rice for things that it buys from Brazil. So you have those two currencies, the yuan and the Brazilian real, will be used in payment for good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s a lot of that going on. And the biggest development is what the BRICS are doing. They have their own meetings. There's a foreign ministers meeting on June 2nd. There's a much more important leaders summit coming up at the end of August, I believe August 22nd in Durban, South Africa. And President Xi, President Putin, President Lula of Brazil, Ramaphosa of South Africa, and Prime Minister Modi of India will all be there. And at that meeting, that is when I expect that they will announce they've come up with a new trade currencies for trade among themselves. But again, to be clear, it's a payment currency, not a reserve currency. There is no BRICS bond market, for example. So it is important. It is a big deal. But people very quickly go from the rise of these new payment currencies, which was happening, and they say, well, that's the end of the dollar as a reserve currency. Well, that's not logical because they're two different things. So as I said, some very important developments going on, but it's fairly easy to start a new payment currency. It's extremely difficult to dislodge an existing reserve currency. 그 의미심장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무역대금이라든지 그렇죠. 무역대금 등을 뭐 위안화나 아니면은 그 루블 다양한 다양한 그죠. 한국 코리안 원 그렇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결제용 통화는 다양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이른바 지급준비용, 그러니까 기축통화할 때 그러니까 지급준비용으로 각국 나라가 비축하고 있는 그 지급준비용 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은 물론 지금 현재 그 한 50%, 60% 밑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달러의 비중이 지난해서부터.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그런 어떤 포션, 그러니까 비율 가지고 설명할 게 아니고 포괄적인 금융 시스템. 우리 그 리카즈가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니 그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금 한 3-4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하금고에다 넣어놓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뉴욕의 시티라든지 JP 모건 이런 데에다 맡겨가지고 머니마켓 본드 MMF에다 넣어놓는다든지, 그러니까 달러 표시 자산 그리고 유로 표시 자산 그 다음에 그 영국의 파운드화 표시 자산에다가 바꿔놓고 있죠. 단기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걸로. 네. 또 현금으로 일부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 자산을 제공하고 결제하고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시스템, 그다음 유동성, 거대한 시장의 규모, 언제든지 필요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이런 게 갖춰져야지 그 기축통화 반열이 오른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참 의미심장한 구분법이죠. 우리는 결제용 통화, 지급준비용 통화, 기축통화의 지위를 얘기를 할 때 그걸 섞어서 마구마구 섞어서 하는데 그 개념이 없는 소리다. 라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토스머니, 쿠팡페이, 네이버페이를 여러분이 많이 쓸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노후를 카카오머니로 모아두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나 2%하고 방송 안 해. 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방송 안 해. 입이 아프게 나는 설명을 하는데. 네. 예, 제임스. 최근에 특히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그 달러 자산을 묶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위안화를 통해서 원유 거래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루블화로 직접 지불하는 일도 벌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페트로달러 체제를 흔드는 원인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So the petrodollar system really started in 1974. And at the time, we had just ended the gold standard in 1971.
So we were still using dollars to buy goods, and we were buying oil from Saudi Arabia for dollars. But the Saudis were concerned. They said, well, it used to be we could get the dollars and convert it into gold, but now we can't do that anymore, at least not at a fixed rate. You can buy gold in the market, but the price was fluctuating. So how do we know? And so how do we know what your dollars are really worth? So the United States had two delegates, really. One was William Simon, who wa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under President Nixon, and another Treasury official named Jerry Parsky. And this was all directed by Henry Kissinger, who was he was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but I think by that point, well, he was still National Security Advisor, but later became U.S. Secretary of State. But Simon and Parsky went to Saudi Arabia, and they said, look, if you continue to accept dollars for oil, we want you to do two things: accept the dollars for oil, and then take the dollars and put them into the U.S. banking system as deposits or by U.S. government securities. And so we can recycle it. We can use those dollars to lend money to Latin America and Africa, but mostly Latin America, so they could buy our manufactured goods. So it was a multi-party. It was never formalized as a treaty, but it was sort of an understanding. If you take dollars, so if you are willing to accept dollars for oil and then put the dollars back in the U.S. banks, we will guarantee your security. Now, behind this, there was a threat. And the threat was, if you don't do that, we'll invade Saudi Arabia and take over the oil fields, not the whole place, just the oil fields, and sell your oil at a price that we determine. And then maybe we'll hold the money in trust for your people, but you won't get it yourselves. So it was a two-pronged strategy. One is we can be friends and you agree to accept dollars for oil and put them in the banks, or if not, we'll invade you and take your oil. I worked, actually, that was my first meeting in the White House on official business. I was working with Kissinger's deputy, someone named Helmut Sonnenfeld. He was the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We were on the invasion team. We were working on the invasion of Saudi Arabia, but Parsky and Simon and others were working on getting the petrodollar deal done. Of course, it was all being orchestrated by Henry Kissinger. So, and there were some interesting side stories. We leaked it to the press and to sort of let the Saudis, make the Saudis a little bit nervous. But that deal had both aspects that I'm talking about. So on the one hand, it's a payment currency because they would take dollars in payment for oil. But at the same time, it's a reserve currency because the Saudis would invest in U.S. government securities. Or they could even invest in gold if they wanted, and they did to some extent. But that doesn't mean the dollars disappear, because if Saudis buy gold, they have to give dollars to get the gold. And that person, probably maybe a Swiss intermediary, takes the dollars and puts them back in the banking system. So one way or another, the dollars remained in the banking system, even if the Saudis have some gold. But more importantly, from our point of view, it was always accepted for oil, and it stabilized the value of the dollar, at least at the time. Now, that system prevailed until today, really. It's still the system, but the system is breaking down. And the breakdown goes to all the things we just talked about. If all of a sudden Saudi Arabia takes Chinese yuan for oil, is there a new petro yuan? Well, not exactly, because as I said, you can't, the Saudis, what are they going to do with the yuan? I mean, how much do they really need to buy from China? Probably some things, but not that much. They're not going to invest in Chinese securities because that market doesn't exist. So the Saudis would have to take the yuan and maybe sell them in Switzerland and get dollars. So you're back to the same place. But it would be a modification of the system and probably a dangerous erosion of the dominance of the dollar. So from 1974 to 2023, that petrodollar system has prevailed. But I would say it's not over, but it's under a certain amount of stress right now. 역시 그 첫 번째 답변하고 비슷한 맥락의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페트로달러, 오케이, 그 원유 대금을 달러로 우리가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국제 시장에서 달러로 표시하고,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회계 단위로서, 세매 단위로서의 달러가 쓰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달러를 받았어요. 원유 대금을 달러로 받았으면은 오일 달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묻어둘 수 있는 곳.
그것도 하나의 거대한 금융시장이 존재해야지. 루블 하나 위안화로 받고 석유를 팔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걸 계속 나라의 비상금으로 리저브로 만들어서 위안화 어느 자산에다가 안전하게 사놓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70년대 방식으로 말한다면은 이 대목에서 참 저 강남규가 아는 체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1930년대에 지금의 그 스탠다드 오일 캘리포니아, 지금의 쉐브론이죠. 예. 그 회사한테 이른바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에 있는 영토의 원유 채굴 탐사권을 줬어요. 그 대가로 그 지금 이분 사우드 조상들 국왕 사우디 네. 왕실의 조상들이 뭘 받았냐면요, 금을 받았어요. 아, 그 채굴권을 주는 대가로. 그렇죠. 그리고 네. 원유를 판매 대금을 금으로 받았어요. 아하.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JP 모건이란 미국의 투자은행이 그 결제 청산 그걸 이제 중개를 해주면서 예. 미국 달러를 갖다 주니까 안 받고 금을 달라 해서 금으로 이제 유럽에서 금을 사다 갖다 주니까 그 약 한 50평짜리 방에다 금을 쌓기 시작했대요. 아, 사우디 왕가에서. 이건 역사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1950년대에 사우디 왕실이 중앙은행을 만들어요. 그런데 은행이라는 단어는 샤리아 율법에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외에서 원유 대금을 받고 그걸 또 청산 결제하고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이 왕실의 은행을 네.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장 보수적인 그 순위파의 그 세력과 손잡은 이분 사우디 그 왕실이 은행이란 단어를 못 쓰니까 사우디 중앙은행의 정식 영어식 이름이 뭐냐면 사우디 아라비아 모니터리 오토리티 통화당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통화당국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리와 뱅크의 차이를 뱅킹의 차이를 뭐 엄밀히 구분을 뱅크가 아니라 그냥 오토리티다. 네. 그리고 모니터리라는 소설 통화당국이란 말이죠. 근데 물론 지금은 영어로 사우디 센트럴 뱅크라고 다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도 네, 예. 영어의 이니셜은 사우디아라비아 S, 그 다음에 모니터리의 M, 그 다음에 A, authority라고 해서 A를 당국. 아하. 그래서 SMA가 예. 사우디 중앙은행의 약자다. 예, 그런데 이렇게 금융에 그러니까 사실 1950년대 중앙은행을 이제 금융을 그러니까 받아들인 나라니까요. 그런데 1973년도 4년도에 오일머니가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기름값을 왕창 올려놓으니까 그걸 이제 그 여기 오늘 설명을 하는데 헨리 키신저가 가가지고 우리가 안보를 제공할 테니 너 좀 달러 좀 어떻게 그 오일머니 좀 우리 시티은행이 주요 창구였거든요. 시티은행을 통해서 해서 저기 뭐냐 유통을 좀 시켜봐라. 그래서 달러 그러니까 오일 달러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그때 구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페트로 달러를 얘기할 때에 오일 그러니까 원유의 대금을 위안화로 하느냐 파운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제된 이후에 그 돈이 사우디가 받은 돈이 어떻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리사이클 되는가? 리사이클이 뭐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청했던 게 뭐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원유 대금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각국에서 갈 거 아닙니까? 예. 한국이 준 거 뭐 어디에서 원유 대 그러면 그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고 남은 돈을 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굴려주는 주요 창구가 누구였냐면은 월가의 주요 시중은행들이었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 시중은행들이 데려다가 첫 번째로는 남미에다가 엄청나게 퍼줬습니다. 그리고 남미 외채 위기가 난 이유예요, 그게. 아, 사우디가 많이 돈 꺼졌다가 예, 그렇죠. 못 갚게 되는 바람에. 그러나 그때 당시에 시티은행은 예금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남미에서는 받지 못한 돈을 그렇죠. 시티은행이 덤터기 썼겠네요. 다 해야 됐죠. 그때 유명한 금융 기법이 신디케이트 론이었습니다. 시티은행이 전화 한 통화 돌리면은 뭐 다이와은행, 뭐 미쓰비시은행 이런 은행에서 얼마씩 그 오일머니 유치한 걸 가지고. 그 말은 전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번 돈을 그런 식으로 예치하고 투자하고 그렇죠. 굴리고 할 수 있는 뒤에 금융 시스템이 받쳐줘야지. 그걸 이제 이 영어권에서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금융 시장이 발달해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걸 이제 조금 더 그 전문가 틱한 말로 설명을 하면은 금융 심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 러시아는 그 점에서 안 된다는 얘기군요. 지금 그 참고로 말하면 중국의 위안화 표시 채권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중국 정부가 발행한 중국 국채에 대한 유동성, 그다음 신뢰성,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그 중국 정부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중국 금융시장에 가서 현금화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그 예측 가능성 네. 이런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심화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전체 발행 물량, 중국 국채 발행 물량 가운데에서 극히 일부만이 해외 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욕의 국채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더라도 런던에서 미국 국채 사고 파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분간 탈 달러화는 없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언제 한번 물어볼까요? 언제 되냐? 네. 근데 평소 제임스가 주장했던 대로 한다라면 탈달러화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늘 경고를 하셨는데 탈달러화가 진짜 일어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상황 이런 건 어떤 거일까요? Yeah, these things it won't happen overnight, but these things can kind of start out slowly and then accelerate very quickly. So I guess even in the short run, the problem would be inflation, at least for the U.S. Meaning, even if you still invested in U.S. government securities, the fact that people were getting out of dollars might lower the value of the dollar, the exchange value of the dollar. So what would that mean? You'd have a higher dollar price for gold. It would be inflationary for the United States because we would have to pay more for imported goods from around the world. That means we'd have to pay higher interest rates on our U.S. government securities. We could still sell them, but you'd have to pay 8, 9, 10%. The U.S. would have to pay 8, 9, or 10% because foreign investors would be concerned that the value of the dollar was going down. So they would want higher interest rates to compensate for the lower exchange value. All of which kind of looks like the late 1970s. I mean, that is what happened. Remember, the price of gold went from $35 an ounce in 1971 to $800 an ounce in January 1980. That's over a 2,000% increase in the price of gold. And of course, inflation between 1977 and 1981, the US dollar lost half its values. Just in 5 years, it lost 50% of its value. So that, inflationary spiral, spiking price of gold, lowering value of the dollar, higher interest rates, higher inflation, that all played out between, as I say, in the late 1970s. And the United States had 3 recessions during that period, 1974, 1980, and 1981 into 1982. So it's a very difficult economic period for the United States. Finally, Paul Volcker, raised interest rates famously and stabilized the value of the dollar. And then James Baker had the Plaza Accord, and then later the Louvre Accord. And then finally we got the dollar stabilized in the 1980s and the 1990s. But that period of the late 70s was very difficult, but it was because people were losing confidence in the US dollar, and we had inflation and higher interest rates. So you could see a period like that again, where it doesn't mean the dollar goes away as a reserve currency, but it does mean we have higher interest rates and higher inflation because of lost confidence.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역시 그 제임스 리카즈 하면 첫 번째 별명이 골드버그, 진정한 돈은 금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대목에서도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 이 미국 달러의 신뢰성,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달러에 대한 신뢰성을 시장에서 잃으면은 그것은 결국은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뭐 결제 수단으로 달러가 쓰일 수도 있겠지만은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에 대한 수요는 줄 수밖에 없다. 불안하니까. 예. 당장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만,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또 미국이 여기서 말하는 플라자 합의, 루브르 합의를 통해서 1980년대 플라자 합의와 루브르 합의를 통해서 달러화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그런 어떤 동원력, 각국을 미국에 줄 세우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달러화가 되려면 달러가 스스로 쓰러져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고 2등, 3등이 어떻게 뭐 올라와서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군요.
예, 제임스,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죠. 은행이 멈추는 날이라는 책도 쓰신 적이 있는데 요즘 미국의 은행도 또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특히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등등과 얽혀서 여러 가지 위기 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 시중은행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괜찮을까요? Yes, we are in a banking crisis, and you're right about that. And we can point to March 9th, there was the failure of Silvergate Bank. On March 10th, there was the failure of Silicon Valley Bank. On March 12th, there was the failure of Signature Bank. On March 19th, we saw the failure of Credit Suisse. It was merged into UBS by the Swiss National Bank. And then I believe on May 1st, we saw the failure of First Republic Bank, which was taken over by JP Morgan. So that's 5 bank failures in less than 2 months. And so when the First Republic Bank was taken over by JP Morgan, a lot of people said, well, thank goodness that's over. The banking crisis is over, et cetera, et cetera. In fact, it's just beginning. It's not over. These crises, you look back, for example, 2008, everybody remembers September 15th, 2008, Lehman Brothers filed for bankruptcy.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an acute phase of the financial panic. Then Morgan Stanley almost failed, AIG, the stock market collapsed, money market funds were crashing, et cetera. So Lehman Brothers filed for bankruptcy September 15, 2008. But that crisis actually started in the spring of 2007, when HSBC announced that that earnings were below expectations because they were having higher losses on mortgages. And then at the end of July 2007, there were 2 Bear Stearns hedge funds that failed, high-yield mortgage funds. I believe August 8th, 2007, again, Societe Generale closed one of its money market funds, et cetera. So that panic started slowly in the summer of 2007. Then everyone thought it was over. In the winter of 2007, 2008, everyone said, well, it's over. But then in March 2008, you had the failure of Bear Stearns. In June 2008, you had the failure of Fannie Mae and Freddie Mac, the giant mortgage companies. And once again, everyone said, well, thank goodness it's over. But it was never over. Those dominoes kept falling. And then, of course, September 2008, Lehman Brothers. So that took 15 months from March 2007 to August, really 18 months, sorry, from March 2007 to September 2008 to go from the start to the acute stage. So if we say this banking crisis started March 9th, 2023, you could argue it started earlier because of all the turmoil in the cryptocurrency world. Remember, the Bitcoin fell 78% between November 2021 and November 2022. Bitcoin fell 78%. And then you had a whole bunch of failures in the Bitcoin world or the cryptocurrency world. 3 Arrows, Genesis, Circle, USDC, stable coins, and many others. There's a long list of failures. And I kept looking at that and saying, well, okay, there's a lot of failure in the crypto world, but has it gone over to the mainstream financial world yet? And for a long time, it didn't, for over a year. But then in March 2023, let's think of it as like a virus, it's like contagion. So the virus went from crypto world into the mainstream world. Now it's spreading again. So maybe we've been in this for a year or a year and a half already, if you go back to Bitcoin. But either way, it takes a while to go around. So every time there's a quiets down, everyone says, oh, thank goodness it's over. It's not over. It's just sort of lurking beneath the surface, getting ready to pop up again. So no, we are in a banking crisis. It's not over. It will get much worse. I'd be very careful if I were an investor. You'd want to be more in cash, have some gold, land, high quality government bonds, because they'll be fine. And if we have a really severe recession, interest rates will come down, so you'll have capital gains on your bonds. So there are some things to do, but I'd be very careful about stocks, commercial real estate, and corporate bonds, because they will all suffer in a recession.
근데 한마디로 슬로우 모션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당장은 아니고 천천히. 2008년도 얘기를 하시는데 예. 2007년도에 처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이제 불거졌죠. 2007년도에 한 2월 그쯤에 네. 1분기에 불거졌는데 베어 스턴스라는 투자은행이 흔들리다가 제3자 인수된 게 그 딱 1년 뒤인 2008년 봄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2008년 봄 이후에 리먼 브로더스가 망가진 게 2008년 9월이에요. 예. 우리가 금융위기 하면은 대단히 무슨 그 화약고처럼 우리가 주식이 막 터지는 것 같은. 그러나 그때도 한 1년 사실은 유예가 있었죠. 그렇죠. 서서히 이제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그다음에 사실 주가도 꽤 많이 회복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다 갑자기. 예. 그러다 갑자기 2008년 9월에 리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때를 비유를 해서 제임스 리카즈는 하나의 그냥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비슷한 위기가 수면 아래에서 물 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말은 2007년에 베어 스턴스의 파산 이후에 네. 리만 사태까지 있었던 약 1년간의 기간 네. 꽤 조용했던 의외로 네. 그 기간을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렇죠. 와. 음산하지 않습니까? 스산하죠? 네. 제임스뿐만 아니라 한국 내 일부 이코노미스트들도 올 하반기쯤에 미국에서 어떤 형태의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우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I think it's a legitimate concern. The crisis is underway. It's already started. It hasn't reached what I call the acute stage yet, but that's coming. You can look at certain sectors. The residential mortgage sector is, it's never the same thing twice. The residential mortgage sector is much more sound today than it was in 2007. We're requiring larger down payments. The banks are better capitalized. So a lot of, more diligent credit checks. So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are safer about the residential real estate market, but the commercial real estate market, that's over leveraged. And of course, with COVID, people started to work from home. I'm home right now, so no one's going to office buildings. So the vacancy rates are high. Crime is up in major U.S. cities. So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with that sector, but there are all these buildings, and to the extent that they're empty, and the landlords can't, pay the mortgages because they don't have the rents, et cetera. That sector, and there's a lot of debt coming up for to be rolled over in the next 2 or 3 years. So that sector could be the source of a lot of losses for the commercial banks. By itself, you could probably survive that. It'll be bad, but if you combine commercial real estate with corporate bond losses and other and again, runs on banks, people pulling money out of banks, going to bigger banks, going to money market funds, et cetera. Plus a recession. We haven't really talked about the recession, but there are plenty of warning signs that there's a major recession coming. You put all this together, and it begins to look a lot like 2008. We could have a new global financial crisis similar to the one in 2008. 뭐 다시 한번 재확인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그 타당한 우려다. 있다 이거죠. 불안하고 파장이 어떻게 될지도 예측하기는 어렵다. 네, 그 불안은 하고 위기는 올 것 같다는 말씀이시라면 글쎄요, 어떤 형태의 위기가 올까요? 어디서 폭발음이 먼저 들려올까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위기를 우리는 예측하고 대응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종류의 위기가 발생할지에 대한 힌트 내지는 뭔가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어떤 단서는 없을까요? I think a very severe recession is coming. It's not closely linked to decoupling. I think that's a separate phenomena, but it is partly the consequence of higher interest rates and a scarcity of dollars, tight money, and there's been probably a bubble in U.S. stocks. There's just a whole lot of things: financial stress, interest rate stress, stock market bubbles,
over leverage, over lending, and it's all getting ready to sort of come crashing down. And as I say, we may have a financial crisis and a recession at the same time. Those are two different things. In 2000, we had the stock market bubble collapse, the dot-com collapse, very mild recession, no real stress in the banking system. The stock market went down, but there was no stress in the banking system. So a recession and financial crisis can come separately, but sometimes they come together. And 2008 was one of those times, and we may be heading for another episode like that. 사실 뭐 가장 이제 심각한 사태가 경기 침체, 이른바 실물경제 위기와 그게 이제 금융 영역에서 발생하는 금융 위기가 동시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와 같은 두 가지 형태가 같이 오는 트윈 크라이시스, 쌍둥이 위기의 가능성을 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1987년 블랙 먼데이 때는 그 실물 경제가 막 거꾸로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금융시장이 그렇게 됐던 주가가 거고 급락했던 상황이고. 다만 이제 2008년 리만 사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자를 못 내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건 이제 실물 경제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거죠. 그렇죠. 실물 경제. 유가가 갑자기 올라서 생활비가 쪼들린다든가 하면서 벌어진 거라서 당연히 실물 경제에서 생긴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게 최근의 금융 위기 내지는 사고의 대체적인 그런 형태인데 그게 무엇이든 상업용 부동산도 임대가 안 나가고 월세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금융에서만 뭔가 갑자기 뜬금없이 폭발하는 일은 없을 텐데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라는 얘기였어요. 뭐 그냥 참고하시고 잘 새겨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최종적인 판단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각자 알아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임스 리카즈의 의견이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 인터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저기가 위험하니까 저기 좀 잘 살펴보라고 하면 그거는 뭐 예언자겠죠. 그죠. 제임스, 네, 감사하고요. 혹시 또 다른 이 달러 패권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때 그리고 또 미국이 진짜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그때 보란 듯이 한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은 달러 전문가, 정확히는 달러 운명 전문가 불리는 제임스 리카즈와의 인터뷰였고요. 역시 원단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실은 미국 내에서 디달러리제이션에 대해서 목청을 키우고 있는 쪽이 다는 아닌데 상당수가 이 코인 쪽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희망사항, wishful thinking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목소리예요. 거기다가 이제 논의가 커지니까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한마디씩 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 달린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특히 지정학적인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발생하는 지정학적인 갈등과 맞물려서 디달러리제이션이 워싱턴에서 상당히 중요한 핫 이슈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달러의 몰락을 은근히 경고해왔고 심지어는 내일 모레 발생한다라고까지 주장한 적이 있었던 제임스 리카즈는 갑자기 큰 변화는 없다. 그렇죠. 그게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암호화폐 업계에서 디달러라이제이션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 암호화폐의 기반, 이론적 기반 내지는 심리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인 것 같고 자기들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제닛 옐런은 그러니까 빨리 부채 비율 협상 빨리 끝내달라는 공화당의 그 얘기겠죠. 그런 맥락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인터뷰는 또 어떤 분과 하게 됩니까? 다음 인터뷰는 정말 기술적인 이코노미스트,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에서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활동을 했고 지금은 영국의 경제 분석 회사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착실하게 공부 제대로 해온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중국 전문가신 거예요? 중국의 지금의 현실 경제 상황 궁금합니다. 진짜. 물가 상황, 그다음에 실물 경제 상황, 그다음에 소비 상황, 실물 경제 상황 정말 궁금합니다. 그걸 이 흔히 말하는 패권 이런 어떤 거대 담론이 아니고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그게 궁금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올해 사실 미국은 이럴 줄 알았어요. 다 우리나라도 이럴 줄 알았고 유럽도 저럴 줄 알았어요.
중국은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제로는 중국이 생각보다 그 이제 소비의 리바운드도 약하고 경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약한데 그게 중국 당국이 그 정도를 그냥 방치하는 건지. 맞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을 네. 그 섭외를 해놨습니다. 네. 다음에 이번에는 아주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거. 네. 네, 아시죠?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중요한 인터뷰 많이 해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